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만 21번째 경신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시간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지난주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며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관계임을 드러냈기 때문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도 무역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서 힘을 합쳐 맞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한 번 드러내기도 했죠. 네, 대놓고 미국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는데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중국은 러시아 기업의 본토 채권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이 러시아 기업의 판다본드 위안화 채권 재발행을 지원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매듭짓기란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최근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줄줄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와 또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는 결국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후자에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장은 고용 지표 충격을 소화해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25%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2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여전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오픈 AI가 2029년까지 160조 원을 지출한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도 덩달아 힘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월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지만 일단 AI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1% 가까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0.65%, 1.51%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오픈 AI와의 합작 가능성에 전 거래일에 폭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3%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약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오늘 1.27% 빠졌고요. 또 오늘도 금융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1% 넘게 내렸고 JP모건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최근 연이어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간밤에도 또다시 노동시장 약세를 예고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 지수는 8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컨퍼런스 보도의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달 연속으로 8개 구성 요소 중 6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비즈니스 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분기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흐름의 뉴욕 연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이 공개한 8월 기대 서베이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를 잃을 경우 또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44.9%로 나오면서 2013년 6월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구직자들이 구직 기회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일자리를 찾기 매우 어렵고 빠른 시간 안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설문조사에서 공개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단기 기준만 소폭 오르고 장기 기준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한 증시 랠리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인베스코 글로벌 마켓 전략사무소는 이번 8월 고용 보고서는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는다면서 고정된 인플레이션과 떨어지는 국채 수익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 낙관적이라고 분석했고요. 네이션와이드는 최근 고용 지표가 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예정이고 시장은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간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약세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늘까지도 반영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 악화에 더 주목하면서 단기물보다 장기물 위주로 빠지는 불플래트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2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빠졌고요.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8%포인트 내렸습니다. 달러는 장 초반 강보 합세에서 머물다가 프랑스 정부의 시림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좌우 진영 모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시림 투표에서 패배했는데요. 이로 인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자 반대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는 0.32% 빠지면서 97.45까지 내려갔습니다. 금값은 그야말로 금값을 하고 있죠. 오늘도 금 가격은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섰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0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도 금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금 선물은 0.63% 오르면서 온스당 3,676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예고됐던 대로 오펙 플러스가 10월에도 증산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증산폭이 9월보다는 크게 축소되면서 증산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됐다고 한 점도 에너지 가격에 상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82%, 0.92% 올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골판지 포장업체 에이코 홀딩스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자그마치 3,000%, 장중엔 5,600%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픈 AI 수장 샘 올트먼이 만든 생체 인증 스타트업 월드에서 사용하는 이 블록체인 코인 월드코인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아예 다른 분야로 전례 없는 변신을 하고 나서면서 이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왔고요. 여기에 월가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도 불리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까지 회사 의장 자리에 앉히면서 큰 돈도 확보했고 요즘 뜨거운 가상자산에 여기에 월가 거물까지 합류하며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월드코인의 가격도 한때 40% 넘게 치솟았는데 비트코인에 올인한 스트래티지나 이더리움으로 큰 재미를 본 비트마인 등 최근 미국 상장사들 사이에선 이처럼 긴 호흡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트레저리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금광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채굴부터 정제, 거래, 로열티 기업까지 공급망 전방위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미 스위스 취리히 금고에 87억 달러 규모의 금괴를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더 더 골드라는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아르도이노 CEO는 금 투자 확대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줄 것이다 강조하기도 했는데 테더는 앞서 원자재 트레이더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고 원유 거래에도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델을 본격화한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관세 전쟁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6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한 보잉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기사 회생하나 싶던 찰나 파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방산부문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벌써 2달째 일손을 놓고 있는데 결국 사측은 파업 노동자를 대신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 밝히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시애틀의 상용 항공기 부문 노조가 7주간 파업하면서 생산이 마비됐다가 최근 간신히 회복 중인 상황인데 수주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다시 또 파업에 직면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안방에서도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80%를 웃돌던 점유율이 지난달 38%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전달에도 202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곤두박질쳤었는데 이번엔 8년 만에 처음으로 40% 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판매량은 3.1%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전체 시장은 14% 성장했다는 점이 유독 눈에 띄고요. 2년 연속 판매 감소 위기에 놓였는데도 이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1조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실적 부진과 점유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치열한 안방 경쟁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해준 자사의 저가 브랜드 모나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는데요. 내년 전 세계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 2,3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모나는 출시되자마자 파격적인 가격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흡수했는데 샤오펑은 자율주행 기술과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보급형 모델에 그치지 않고 기술력과 접근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세대의 대중형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자체 AI 칩 개발 소식으로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며 뉴욕 증시를 흔들어놨던 알리바바가 이번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엑스스퀘어에 통 크게 베팅했습니다. 약 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엑스스퀘어는 이번 투자로 설립 2년 만에 누적 투자액으로 벌써 2억 8천만 달러를 확보했고요. 이미 학교와 실버타운 등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내년 기업 공개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은 평균 8만 달러 수준인 반면 엑스스퀘어는 수년 내로 $10,000 이하로까지 낮출 수 있다 내다보면서 로봇 집사가 현실이 될 것이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합니다. 총 135만 가구 공급이 목표인데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후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서울에 4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전망인데요. 이 같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에 건설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사안 보면 KD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동신건설 15.16%, 동부건설 10.74%, 금호건설도 9% 넘게 뛰었고 상제건설도 8%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조선주가 연일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선박 발주가 감소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국내 조선업계가 연간 목표 달성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경쟁력을 앞세워서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의 연이은 수주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최근 조선업계는 하반기 수주 대여로 카타르의 카타르 에너지 LNG 프로젝트, 미국 벤처글로벌 LNG 프로젝트, 모잠비크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힘입어 어제 또 한 번 강세를 보였는데 마감 사안 보면 오리엔탈 전공이 24%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한라 IMS 22.95%, 세진중공업도 22% 가까이 뛰었고 KS 인더스트리 19.98%, 대양전기공업도 1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 훈풍이 불어오면서 우리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선런과 캐나디안 솔라가 10%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태양광 기업들의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가격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 조직이 이관받음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유니테스트가 11% 넘게 뛰었고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10.32%, 대명에너지 7.09%, OCI 홀딩스도 6%대 강세 보였고 SK 이터닉스도 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의 브로드컵 훈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에 대한 착공 채비를 갖췄다는 소식에 HBM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HBM 생산 확대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연내 엔비디아의 HBM3E를 대량 공급하고 HBM4의 성능 검증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함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머스크 CEO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칩인 AI5의 성능을 자랑하고 나서면서 후속으로 나올 AI6 칩을 두고도 최고의 칩이 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AI6 칩은 2027년 이후 출시될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등에 탑재될 최신 AI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유니테스트가 11% 넘게 뛰었고요. 테크윙도 6.5%, KC텍 5.18%, YC도 5%대 강세 보였고 이오테크닉스도 4.3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둔화 우려가 상충하면서 장중에 상승세가 크진 않았는데 막판 스퍼트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면담에서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세법 개정안 이슈가 나온 이후에 지수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번엔 기대감이 지수를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 지수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0.5% 가까이 올라 3,219선, 코스닥도 0.9% 상승하면서 8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면 외국인들이 이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777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3,9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의 힘이 주효했습니다. 50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 외국인 348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12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6위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올랐는데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등이 상승한 영향을 받았고요. 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뛰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에서 로키드 마틴 등이 상승한 점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조기 수습됐음에도 현대차와 기아 등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만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커진 이후에 어제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강세 기록했고요. 파마리서치는 외신에서 미국 여성들의 리쥬란 열풍에 주목한 데 따라 리쥬란 제조사로 주목받았습니다. 7%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펩트론과 HLB 등은 4%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0전 내린 1,390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미국 고용시장 악화 여파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86원 7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박스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증시, 개장 전 증권사에서 나온 업종별 리포트 체크하시죠. 조선과 기계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은 아시아 시장까지 미국산 LNG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카타르, 즉 친이란산 LNG에 대한 의존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에 아시아 우방국들이 모두 카타르를 목표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이 다시 시작됐고 LNG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생산의 최대 수혜를 한국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요까지 받쳐준다면 선가 역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대신증권은 이 과정에서 LNG는 친환경 모멘텀까지 주도할 것이라며 탑픽으로는 HD 현대중공업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건설 장비에 대해서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엔진의 경우에는 북미 데이터 센터 확대와 K2 전차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탑픽으로는 건기사업부 실적 성장 사이클 진입과 또 엔진의 구조적인 수혜를 모두 기대할 수 있는 HD 현대건설기계를 꼽았습니다. 조선과 기계업종에 대한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아이폰 신제품이 공개됩니다. 이를 앞두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와 아이폰 관련주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고요. IAA 모빌리티에서 전기차 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두나무의 업비트 D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비자, 이민법 리스크로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도 주도권 잡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브로드컴이 3% 넘게 오른 만큼 반도체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보면 반도체 투톱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름세로 7만 300원, SK하이닉스가 0.72% 강세로 2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32%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거래가 95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만 상승합니다. 우선 시총 1위 알테오제는 0.1% 약보합입니다. 거래가 47만 7,500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43% 오름세로 11만 7천 원, 파마리서치 보합이고 펩트론 0.86% 하락합니다. 2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가운데 에코프론이 0.5%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9,850원으로 집계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동반된 만큼 어제처럼 정책적인 모멘텀이 뒷받침돼야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미국도 요즘 종목 장세라고 하잖아요. 네. 간밤에도 보니까 시장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한 상황에서 오른 종목보다는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이게 종목 장세거든요. 이럴 때 또 종목 선택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종목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우리 정민 앵커 이렇게 머니랩 자주 시청자분들께 호소하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도대체 정민 앵커 왜 저러나 싶어요. 아니, 저한테 주변에 요즘 어떤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말은 못 네, 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한 머니랩 들어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왠지 정민 앵커한테 물으면 뭐 하나 나올 것 같거든. 분위기가. 저만 알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 그나저나 오늘 진짜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익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교수님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거 벌써 2년 반이 훌쩍 넘어서 이제서야 모십니다. 예. 아니 저기 금융연수원은 언제부터? 그동안 서강대학교 네. 오랫동안 예. 근무하다가요. 예. 네, 이제 서강대학교 은퇴했고요. 예, 은퇴하시고.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입니다. 경윤교수. 예. 예. 그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네. 그러시죠. 직입니다. 예. 주로 뭘 강의하시죠 거기서? 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주로 제 전공이 거시경제하고 네. 거시경제 각종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경제성장 전망하고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그런 강의하고 쪽으로. 있습니다. 예. 거기 뭐 다 금융기관 종사자분들 와서 이제 들을 텐데 또 끝날 때 질문 Q&A 시간 되면은 저 교수님 그래서 뭐 살까요? 또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분들도. 예, 결국은 그거죠. 맞아요. 네. 무슨 종목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예. 종목 살 때는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자기가 공부한 아는 주식만 사세요. 종목 살 때는. 농담으로 엄마 같은 주식 사세요. 엄마 같은 엄마 주식. 예. 우리 어머니들 배고플 때 밥 주고 졸릴 때 재워주시고 우리가 그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죠. 편안한 그러니까, 주식.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을 사면요, 예.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공부한 주식만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끔 종목 이야기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하는데, 예. 그거는 제가 기업체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체 강의 다니면서 이런 기업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대표적으로 3월 초에 예.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강의 갔더니 어. 조선업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 듣고 조선업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2023년 11월 무렵이었는데요. 네. 또 한 도시에 강의를 갔더니 예. 그 도시 그 시장이 자기가 삼양라면 공장을 자기적으로 유치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되더라는 겁니다. 밀양 다녀오셨구나. 예, 그래서 또 삼양식품을 공부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업체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종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종목은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하고 제가 공부한 종목입니다. 삼양식품은 공부만 하시고 직접 드셔보시진 않으셨어요? 라면도 먹어보고요. 불닭볶음면. 예. 예. 그리고 투자도 해봤죠. 어.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주, 그 다음에 한수원 작년 초에 또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네. 또 원자력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저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 이따 말미에 종목 기업 얘기 조금 하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강의 갔던 기업 조금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듣고 다른 채널로 가시기 때문에 말미에 해주시고. 예. 보자. 교수님 뵌지가 제가 사모님 아직도 삼성전자 갖고 계십니까?
뭐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해하지 않으세요? 예, 좀 답답해 주가 하죠. 흐름이. 네. 답답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수익이 약간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저 아래에서 매수하셨네요. 예, 아니 아래서 매수한 것보다 그냥 많은 종목을 투자하면서요. 매일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산 거는 좀 이익을 본 것 최근에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사셔서 예, 예.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 종목은 여전히 잘 안 사시죠, 사모님? 예, 어쩌다가 예. 제가 많은 종목 샀다가 예. 좀 손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 저희가 항상 첫 질문은 뭐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만 교수님 모셨으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두루두루 우리 그동안에 주도주라 할 만한 것들을 짚어주셨고 지금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언급은 해주셨지만 먼저 뉴욕부터 해가지고 뉴욕하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은근히 불안하고 지표도 그런 와중에 다들 뭐 최고치 경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글로벌 증시 진단을 한번 해주시면요. 저도 저 고민이 좀 많은데요. 네. 그동안 제가 미국 주가가 명목 GDP에 비해서 너무 가대평가됐다. PER도 너무 높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S&P 500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1.4% 안팎으로 너무 낮아요. 그래서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배당 예. 수익이 낮다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예. 뭐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위축되고 있고요.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소비가 더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주가가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낮은데 다음 주에 있을 거 FOMC 금리 인하 기대를 지금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금리를 인하하면은 오히려 오르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막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예. 미리서 반영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 주가도 예. 지난 거 8월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죠. 예. 그런데 우리 저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일본이 그 증시 제도 개편 추주 우선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일본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뭐 제가 분석해 보면은 네. 일본 니케이 225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게 일본 명목 GDP예요. 네. 명목 GDP. 네. 명목 GDP란 실질 GDP에서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거든요. 일본이요. 예. 네. 그래서 니케이 225하고 명목 GDP하고 상관계수가 무려 0.87이나 됩니다. 일본 주가 지수가 가장 관계가 높은 게 명목 GDP거든요. 네. 그래서 명목 GDP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일본 주가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본 증시 상승은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 예, 저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저 우리 증시 지금 예, 두 달 예. 동안 거의 3,200 안팎에서 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저 5월, 6월, 7월 많이 올랐었죠. 예. 그리고 7월 14일 날 3,200을 돌파한 이후로 네.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3,200인데요. 문제는 일부에서는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조정을 끝내고 4분기 그리고 내년 뭐 4월 상당폭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과정에서 지금 뭐 지루한 조정이지만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떤 뭐 배경이라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 예.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 네. 근데 제가 작년 말에 올해 그 명목 GDP가 올해 2.9% 성장하고 적정 주가가 한 3,260 정도 될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뭐 딱 그 자리에 왔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그 2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GDP 디플레이터가 오르면서 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명목 GDP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명목 GDP가 제가 2.9% 예상했는데 한 3.4%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적정 주가가 3,290
이게 적정이라는 겁니다. 실제 주가는 그 이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네. 내년에는 한 3.8% 예상하면은 3,460 정도 나와요. 어허. 그것이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예. 주가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OECD 한국 선행지수를 봅니다. 예, 예. 우리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예. 근데 OECD 선행지수가 뭐 이 사람들이 그 휴가라고 7월 거는 쉬더라고요. 예, 예. 지난 9월 4일 날 7, 8월 걸 발표했는데 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선행지수가요.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 전망해 보면 내년까지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가 상승면이다. 그러면 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느냐? 네. 예, 단기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추세선에서 너무 벗어났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고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예. 그 코스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예. 7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4억 달러였어요. 예, 그런데 코스피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29% 가대평가됐고요. 8월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달러 오르고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한 19%로 가대평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저는 한 3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연간 최고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주가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올라가면은 가대평가 정도가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조정을 끝내고 4분기 내년 1분기 가가지고는 뭐 우리도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상 최고치까지 뭐 넘어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명목 GDP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증시도 4분기 내년 1분기쯤에는 이제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명목 GDP라고 하면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앞서서 소비는 좀 둔화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명목 GDP가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예, 우선 그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가 예. GDP 디폴트 물가를 더한 거거든요. 물가, 예. 그런데 실질 GDP는 올해 한국은행이 한 0.9%, 뭐 저도 그 정도 예상하는데요. 네. 근데 명목 GDP가 3.4%라는 거는 우리 GDP 디플레이터 물가가 그렇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 GDP가 지난 1분기에 0.0%였어요. 예. 전년 동기 대비. 예. 그런데 2분기에 0.6%로 조금 회복됐거든요. 근데 저는 3분기 1.2, 4분기 실질 GDP입니다. 1.8%로 예상하는데요. 소비 부진하지만은 네. 소비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이렇게 순차적으로 둔화됐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수출이에요. 예. 우리 수출이 GDP의 40%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수출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0.03% 감소했어요. 약간 감소했죠. 근데 7월, 8월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하반기 수출이 한 10% 안팎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가별로 보면은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는데요. 네. 대미 8월 수출은 많이 줄고 있던데요. 12%나 8월에 예, 감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한 거는 유럽 쪽, 네.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출이 10% 안팎 증가하면서 소비가 약간 개선되는 데다가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순환 보면요. 아까 OECD 선행지수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7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라고 있죠. 그런데 단기 순환으로 보면은 아마 우리 경기가 지난 1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기가 70년부터 지금까지 11번의 순환을 거쳤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11번이었는데요. 네. 평균 확장 국면이 33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올 1월을 저점으로 지금 회복 국면에 들었었고요. 뭐 단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내년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교수님이야 이제 숫자로 또 이제 네, 모델을 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한데 여기서 한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가질 만한 한번 의문 내지는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째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다음 수출 쪽은 뭐 숫자는 대미 수출은 뭐 지난달 12%나 줄었지만 다른 데로 이제 늘어서 예. 전체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관세 부담은 있을 것 같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GDP 성장은 는다 이렇게 예. 보시면 네. 예, 물론 우리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예. 높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뭐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예. 매달 이자 갚아야 되죠. 각 공급 갚아야 돼요. 예. 소비할 돈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가계가 2001년, 2002년 그때 부채가 금융자산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 이후로 소비 증가율이 계속 경제 성장을 밑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 2분기 통계에 보니까 소비가 약간 증가한 거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 가계 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16조 원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는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나오는데 네. 우리 개인들 자금 융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개인 부채는 거의 정체되고 있고 금융자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극화 차별화는 일 수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채보다도 금융자산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3분기 통계는 우리 정부가 소비 쿠폰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통계 보니까 7월부터는 뭐 소매 판매가 많이 증가한 거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소비는 최악의 상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출을 보면은 미국 비중, 중국 비중은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올 하반기 들어서 예. 예, 미국 비중이 18.4, 중국 비중이 18.2% 축소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비중, 특히 아세안 비중이 17% 넘어서고 있고요. 인도 비중이 3%, 인도하고 아세안 비중이 20% 좀 넘거든요.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그 인도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세안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쪽에서 우리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출이 우리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양극화라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통계가 지닌 또 통계가 보여준 숫자가 있다 보니까 말씀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통계가 가진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체감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부분을 또 약간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체감적으로 소비 좋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그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지 예.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또. 예. 그래서 소비 심리가 먼저 개선됐고 지금 소비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예, 물론 우리가 체감할 대로 소비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나 그동안 굉장히 나빴던 게 조금 바닥을 벗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전망할 때요. 예. 네. 뭐 지난보다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지난 5월 달에 뭐 0.8%, 이번에 8월에 전망하면서 0.9%로 약간 올렸어요. 그 올린 내용 보니까 소비가 지난 8월에 전망한 것보다 조금 더 높았고요. 수출이 조금 더 높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 그 두 축인 소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좀 높아진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가장 부진한 게 건설 투자죠. 아,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예, 건설 경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GDP 소비가 46%고 수출이 40%인데요. 두 개가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네네. 이 두 개가 회복되고 보니까 우리 경제가 뭐 저점을 탈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분 아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걸 던지시네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수치로 확인하느냐, 체감으로 판단하느냐. 이 말씀도 하시고 똑같은 말씀, 같은 분이신데 낭만 고양이님. 체감될 정도면은 이미 투자하기엔 늦었다. 아, 이거 체감될 정도면 투자하기엔 늦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뭐 AI고 뭐고 간에 좌우지간 남들 시작하기 전에 코인이 뭔지도 잘 모를 때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돈 벌었고. 네. 예, 그러네요. 체감될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판단대로 이게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주가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미국이 못 가도 우리만 갈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예, 제가 올해 들어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네. 예, 장기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가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 상대 지수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0.81이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는 미국 S&P 500이 우리 코스피보다 더 올랐고요. 그래요. 네, 달러 강할 때는 예, 미국이 좋고. 달러가 인덱스가 떨어질 때 네.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면요. 예.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어허. 올 상반기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서는 약 33%, 해외 예. 주식에서는 수익률이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달러가 예, 그런데 빠져가지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면요. 네. 2000년에서 2024년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5%였어요. 예. 근데 지난 2년은 14%였습니다. 우와. 평균이. 우와. 그러면 지난 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왜 높았느냐? 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달러도 우리 원화 가치가 강했고. 떨어진 거죠. 거기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라는 건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에 접근합니다. 네. 6.5%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11월에 국민연금 제가 가서 강의하면서 예. 지난 2년 동안 수익률 참 많이 내셔서 저도 국민연금 받는 입장에서 예.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수익률은 비정상적입니다. 예, 결국 평균 수익률에 접근해 갈 겁니다. 그 의미는 미국 주가가 안 좋고 예,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가 좋고 네. 예, 달러 인덱스 하락할 것입니다. 근데 올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가가 뭐 떨어지고 우리 주가도 오를 수가 없죠. 방향은 상관계수는 플러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올해 뭐 상반기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주가 덜 떨어지고요. 오를 때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올해 나타나거든요. 네. 우리 코스피 33% 올랐고 S&P 500 10% 올랐는데요. 예, 저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몇 년 진행될 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또 우리 경제 주식 채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상법 개정, 그리고 뭐 대주주 요건, 또 노란봉투법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도 살펴야 된다 하는데 이른바 정책 변수 내지는 정책 리스크는 어떻게 감안하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서 좀 빠르게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 장기적으로 이제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단기적으로 좀 빠른 방향이고요. 예. 근데 아까 일본 주가가 오른 거는 예. 그런 정책 변수에서 주가가 오랐지만은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게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명목 GDP고요. 예, 그다음에 개별 기업 주가를 결정하는 기업 이익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증시 대조, 추주 우선된 상법 개정, 그다음에 예. 배당세, 예. 분리과세,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GDP가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예. 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1980년대 10%에서 97년 애한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2% 안팎이었습니다만 지금 1% 후반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가 335를 내세우고 있죠. 335. 네. 앞에 3이 AI 3대 강국, 예. 그다음에 가운데 3이 3% 잠재 성장률. 예.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국력 5대 강국. 이런 걸 335를 내세우고 335.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3. 옛날 뭐 목표야 항상 좋죠. 747도 있었는데요. 뭐. 네, 747, 뭐 네. 이명박 정부 때 747, 네. 박근혜 정부 때 474. 네. 다 달성 못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 달성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성장을 전제로 이번 정부 뭐
특히 그 민주당에서 코스피 5,000위원회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5,000까지는 가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예. 4,000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잠재 성장률이 1.8%로 가정했는데요. 이게 정부 목표 8% 아니 3% 달성하면은 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힘들어 보입니다. AI 3대 강국이라. 그러면 미국, 중국, 한국 이 순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물론 뭐 전교 3등 목표로 공부는 할 수 있죠. 좋은 목표 세우고 예. 노력해야 되죠. 네, 거기까지 가기는 네. 힘들더라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좀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217이고요. 코스닥은 0.6% 하락 예상됩니다. 813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3,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78,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호가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어제는 그래도 주가 좀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3% 약세가 예상됩니다. 333,3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053,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HD현대중공업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이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6,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72,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115,800원. 파마리서치가 1.4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685,000원. 팩트론,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52,100원. 에이벨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273,000원이고요. HLB 삼천당제약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역시 또 보합권 이제 종목 장세 분위기네요. 예. 요 이제 3,220이 우리가 최근에 봐왔던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네. 예.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쯤 오면 외국인이 사다가 안 사고 했는데 오늘 좀 사줄라나 말라나 그게 이제 궁금하고 생각보다 야간 선물보다 좀 약하네요. 동시효과는. 네. 이거보다 미국장 저렇게 하고 유럽도 좋고 프랑스 무슨 저 결국 이제 새 총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유로 강하고 어제 굿모닝 마켓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단기물보다도 장기물이 예. 더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정리했던 그걸로 치면은 장기가 많이 빠졌으니까 플래트닝이고 금리는 빠지면서 했으니까 불플래트닝인데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예. 연준이 금리 내릴 거여서 단기 빠지는데 장기는 막 덜 빠지거나 올라버리면 이게 조금 불안한데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야 이게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4%가 곧 깨질 분위기까지 왔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 교수님 예.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미국 증시가 더 심했습니다만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은 bad is good이라고 했고 금리 낮춰줄 거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표 나쁘면 부양책을 뭐 내주겠지 하는 차원이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뭐 골디락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잘 왔는데 이래저래 보니까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시장에서? 예, 내년에 유동성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유동성은? 예. 미국이 지금 저는 올해 금리 3.75%까지 연방 기준금리 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세 차례 내린다 이 네, 세 차례 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이유는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고요. 예. 예, 고용 증가세가 앞으로도 더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 5월에 그 미국
한 15일 동안 예. 다녀왔는데 뭐 15일 동안 가가지고 미국 큰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예, 제가 본 미국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소비가 서부 동부 위축되니까 다 다녀오셨나요? 예, 예.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고용이 줄어들면은 또 소비가 더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 영역에 있고요.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게 우리 코스피, 그다음에 중국 주가, 그다음에 일본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예. 명목 GDP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저 미국 주가는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뭐 PER, 기업 수익에 비해서 또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유동성, 금리 인하 기대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막상 그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뭐 늘 그 소문에서 뭐 뉴스에 팔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갑자기 그 FOMC 가까워지면서 또 고용지표 보고 나더니만 이거 잘하면 50bp도 내릴 수 있겠는데 하는 베팅도 살짝 고개를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물가가 문제인데요. 아, 예. 미 연준이 이제 중요시하는 PCE 물가가 상반기 2.6%였고요. 지난 예. 7월에 2.7%. 예. 아마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간세 효과가 나타나면서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미국 또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네네. 예, 계속 좀 오르는 추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가 때문에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뭐 B컷 정도는 좀 하기 힘들지 않느냐.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고용 지표가 더 나빠지면은 아마 12월 무렵에는 B컷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사실 저 요새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 파월 연준 의장일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 인하라고 얼마나 압박을 가했습니까? 예. 예, 그래도 굳건히 지켰는데요. 네. 이 고용 지표 보고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예, 금리를 인하하는데 아직 그 물가가 높기 때문에 예. B컷보다는 0.25%포인트 내리고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아마 12월 무렵에는 B컷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갖 핍박에도 버티던 파월 의장이 이번 9월 FOMC에 고용지표 악화됐다고 또 50bp B컷 단행하는 것도 또 웃깁니다. 예,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미리 좀 하지. 지금 와서 그렇게 진짜 좀 전에 화면 보니까 그 잭슨홀 연설하는 그 장면인데 뒤에 그 잭슨홀이라고 쓰는 글자 보니 파월 회장 요즘 발렌타인 땡기겠습니다. 진짜 한 잔 하고 싶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걸 시체는 완전 발렌타인.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네요. 그 발렌타인 30년 산에 붙어 있는 그 레이블 그러니까. 같아요. 색깔도 비스무리해요. 네. 좀 늦었다, 좀 고용 늦었다. 쇼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과연 진짜 경제적인 판단뿐일까요? 연준하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간의 이 갈등이 뭐 조금 정치적인 내지는 뭐 다른 건 없을까요, 교수님?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연준 의장이라도 예.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감정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예. 거는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통화 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한 3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늘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후에 경제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미 소비 증가세 둔화되고 고용 증가세 둔화된 거 보면은 좀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었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그런 평가는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증시에서는 항상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평가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지금 여지껏 보면 미국 나스닥 뭐 4월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달리는 말에 올랐다는 게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좀 많이 고평가돼서 예. 좀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증시인데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딱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AI 관련주들이 있고. 예. 근데 미국도 그 M7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종목 장세 예. 느낌처럼 순환매가 예, 그게 있죠. 저 상승의 좀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네. 코스피가 2달 동안 거의 3,200 안팎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기대 수익률은 저는 많이 낮춰야 된다고 이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올해 33%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33% 오르면서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에 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5년 동안 우리 명목 성장률이 3.8%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코스피 기대 수익률 한 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업종 종목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대 수익률 좀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사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11개 업종 중에서 6개 업종이 하락한 만큼 종목 장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소수 종목으로 상승세가 좀 집중되는 양상이었고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브로드컴이 또 한번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주요 빅테크주들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3% 상승합니다. 3,231이고요. 코스닥 0.2% 올라갑니다. 8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이네요. 지금 7만 원 선에서 좀 주가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0.5% 올라갑니다. 27만 8,5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합니다. 34만 5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상승합니다. 104만 9천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합니다. 21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이고 HD현대중공업 51만 2천 원. 기아가 0.4% 상승합니다. KB금융도 10만 7,600원으로 0.8%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0.9% 하락하면서 아마 8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일 거예요. 47만 3,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0.5% 상승합니다. 11만 7천 원이고 파마리서치 0.4% 상승하고요. 에코프로도 49,950원 0.7% 올라갑니다. 팩트론 28만 8천 원으로 0.6% 하락 중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떨어집니다. 15만 원 선. 그리고 ABL바이오 내림세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소폭 올라갑니다. 27만 7,500원, HLB 보합이고 삼천당제약 19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지 이제 피팅, 밸브 쪽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이 12%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1승 KS 인더스트리가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태진중공업도 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 좋고 피팅 쪽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다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현대 힘스 3.6% 올라가고 오리엔탈 전공도 14% 강세고 이게 피팅 쪽하고 조선 기자재 쪽이 같이 맞물리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하이로코리아가 37,400원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쪽도 좋아요. CXL, 온디바이스, AI, 뉴로보픽 반도체, 3D 랜드 쪽 다 좋습니다. 지금 대장주격인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다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6% 강세고요. 대덕전자가 5% 이상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4.6% 상승 중이고 네페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페스 아크 유니퀘스트, QRT, 제주반도체 다 좋습니다. 심텍이 좀 9% 강세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대장주보다는 약간 소부장 쪽이라든지 아랫단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XL 쪽에서는 이제 네오셈이 11%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엑시콘도 5.8% 올라가고요. 코리아 서키트, 오킨스 전자 다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조선 기자재 쪽 좋네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37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65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32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0억 원, 2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4원 10전 하락한 1,38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저는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고 이게 디커플링 된 지는 오래된 상황이고요. 예. 여기 3,220만 오면 얘들이 안 사네요. 얘들 외국인들이. 예. 아우 니케이 부럽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하네요. 아, 오늘도 한 0.8% 오르면서 이시바 총리 물러나고 지금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저 고이즈미 신지로, 저 옛날에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아들.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때 그분은 진짜 그거 했는데 리차드 기어란 소리 들었는데. 인물이 좋죠. 예. 거기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거 한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 또 교수님 이 두 사람 지금 유력하다는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이 사람들도 다 약간 아베 성향이죠. 돈풀자 쪽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일본 경제 아까 예. 디플레이션을 탈피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런데 2012년 아베노믹스 핵심이 물가 2% 될 때까지 무한정토를 풀어보자. 예.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2014년부터 일본의 디플레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데 저는 이번에 그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일본에는 오히려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는 도움을 줬다고요? 예.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가게가 계속 미래 그 소비를 미뤘거든요, 현재 소비를. 근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를 좀 앞당겨서 앞당기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본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올 3월 춘투에서 일본의 그 임금 상승률이 평균이 5.6%입니다. 1991년 이후 처음이에요. 예, 임금 상승률이 5.6%. 예,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 탈피하기 때문에 일본 주가가 그렇게 오른 거고요. 네. 누가 앞으로 총리로 되느냐 거기에 예. 따라 달라지습니다만은 어허. 디플레이션 탈피는 계속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동안 왜 유럽 장기물 국채 수익률 급등하는 거 가지고 얘기 많았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ECB 금리 인하 이제 시점 다가온 상황이고요. 예,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과거에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피그스. 이런 나라들이 불안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구조조정하면서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높지만은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 서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추세가 많이 개선됐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은 그리스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더 높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 같은 데는 개선되고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데는 올라가고 그만큼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22가 세계에서 금리 제일 많이 내렸죠. 그렇죠. 소위 금리 그거를 수신금리라고 그러는데요. 네. 4.5%에서 2%까지 내렸어요. 그 예치금 금리 말씀하시는 거. 예. 파월 연준 의장한테 맨날 22를 봐라. 그러니까요. 그 정도 내려야 된다. 네. 그런데 22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결.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률도 2% 안팎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유로 경제가 1%대로 성장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난 2년보다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2.0% 그 수신금리, 그 수신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유럽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맡겼을 때, 하루 맡겼을 때 주는 금리거든요. 근데 20위는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그걸 보통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2%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교수님, 지금 환율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약세로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달러 인덱스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예. 지금 110에서 예.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90도까지 떨어졌다고 110에서 떨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고요. 예. 정부 부채 많고 그다음에 대순부채가 26조 달러가 약간 넘거든요. 예. 그만큼 외국인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했고 증권 투자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 투자는 정말 많이 하죠. 예. 우리나라 개인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더라고요. 그런데 달러가 약세된다고 그러면은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달러를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달러가 약세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그 앵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 이런 네, 문제도 예. 가끔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은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일본 10년 국제 수익률 차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앞으로 저는 4% 이하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국채 수익률은 지금 1.6% 안팎인데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엔화 강세죠. 엔 강세면은 우리 원화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안 맞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여전히 환율 안정형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를 1,000억 달러 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역사상 2015년에 1,000억 달러 한 번 넘었고요. 예. 최고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우리 환율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얼마나 떨어질까지는 누구도 잘 모르죠. 네, 예. 그런데 제가 환율을 결정하는 뭐 달러 인덱스, 이안 달러, 온 달러, 경상수지 한미 금리차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지난 8월 말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3% 정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13%. 예. 그러면 그러면 적정 여기서- 수준이 1,200원 안팎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1,200원 당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90원까지 갔었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로 세계 경제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1,0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저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1,480원에서 1,200 가는 과정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참 그거 뭐 열심히 쓰고 할 때라서 숫자 제가 지금 놀라운 거는 교수님 워낙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메모도 안 보시고 숫자가 줄줄줄 나오시니까 야 대단하시다 싶은데 제가 기억하는 환율 수치 딱 2개는 있습니다. 우리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오기 직전에 저점 899원 60전. 예. 900원 깨지고 나서 한 15초, 20초 머물렀나. 예. 그때만 온통 도배했습니다. 900원 붕괴. 예. 붕괴되고 나서 20초 만에 다시 튀기 시작했는데 붕괴 같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싶었고 예. 그래 튄 게 1597원 찍고 밀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의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딱 한 번 그걸로 여태까지 이제 뭐 환율 가면 좀 아냐 이런 소리 듣는데 요즘은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달러 약세 같은데 달러 인덱스도 흘러내릴 것 같고 한데도 조금은 그 의심은 아직도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가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고 유럽 쪽도 유럽의 기업들이 뭐 벌어들인 달러 유로로 환전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달러를 엔으로 환전하고 이러면서 그 수급 측면에서는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돈이 뭐 5,500억 달러, 6,500억 달러, 우리는 3,500억인지 6,000억인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걸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니 예. 이게 지금 이게 달러가 환율로 나타나는 달러 약세가 수급 측면에서 가능하나 하는 좀 의심은 있습니다. 예. 뭐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면 그러니까 예. 달러 예.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예. 없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거는 그 수급 측 예. 영역이고요. 수급 측이 그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만은 추세를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맞아. 기업 얘기도 해주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 아까 소장님이 저 삼성전자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저 작년 3월에 그 삼성전자 강의를 갔더니 아, 삼성전자 말씀해 주신다는 네, 거예요?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무원. 삼성 공무원. 삼성 공무원. 네. 예.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일하려 해야 되는데 제가 공무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위에서 주로 시키는 일만 하더라는 예.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올해 3월 강의 갔다 왔고요. 지난주 또 목요일 강의 갔다 왔거든요. 네. 삼성전자. 예. 이건 일부 본부입니다만 예.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작년 3월하고는 달라졌다고요? 달라지는 모습 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일부 그 통신회사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올 봄에 갔다 왔는데 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부 특히 통신회사. KTI하고 네. KT 같은 회사 네. 지금 많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AI 접목시켜가지고 많은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배당 수익률 5%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강의는 안 갔습니다만 자동차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아요. 자동차요? 아, 뭐 현대차.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가 연간 10조 영업일 이익을 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HD 중공 같은 조선회사가 2조 정도 올해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하.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주는 너무 비싸 보이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네. 자동차주는 너무 싸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는 자동차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요. 그런데 역시 네. 아세안이라고 유럽 쪽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 뭐 전기차 때문에 네. 뭐 경쟁력은 뭐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영업이익 10조 내는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싸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보내드려도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강보합세로 출발해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충격을 소화해내면서 일제히 상승했고 정부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수 흐름 바로 확인해보면 현재 코스피는 0.19% 오르면서 3,22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07% 소폭 빠지면서 817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지금 65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1억 원, 163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으로도 옮겨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62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4억 원, 또 9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석유와 가스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전자, 장비와 기기, 화학도 지금 상승률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용 기기와 용품,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또 생물공학 업종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CXL 관련주가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에 대한 CXL 메모리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모멘텀으로 작용한 건데요. 현재 네오셈이 현재 10% 넘게 오르면서 9,305억 원 지나가고 있고요. 엑시콘이 4%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TLB도 4.79% 오르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3.66% 오르면서 거래가 13,580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앞서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공장으로의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미국은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으로의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최악은 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네오셈이 10.4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엑시콘이 4.59% 오르면서 11,390원 지나가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4.21% 강세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기가비스와 원익 IPS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오름세입니다. 조선주는 실적이 뒷받침해주면서 계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죠. 올해 조선업종은 과거 슈퍼사이클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는 조선사들의 목표 주가를 재차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재 현재 대한조선이 6.91% 오르고 있고 하나호션도 1.17% 오르면서 현재가 11만 2,200원입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0.71% 오르면서 거래가 21,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히 공공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KD가 24.9% 날아오르면서 현재가 959원 찍고 있고요. 동부건설도 2.86% 오르면서 6,4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건설이 지금 1.53% 오르고 있고요. 동신건설이 2.22% 오른 19,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승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달라지셨? 벌초하셨구나. 네, 입안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 본부장은 그건 안 하시잖아요. 피부 관리는 안 하시나요? 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코스닥 800은 이제 뭐 코스닥 800하고 코스피 3,200이 금방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느 정도 굳히기는 했는데 네. 여기서 박스권 상단 돌파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저는 그래도 경계감을 계속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경계감을?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하던 조정이 그 타이밍에 오는 경우는 좀 드물죠. 언제나 좀 예상 밖의 흐름을 보이다가 오는 게 시장의 조정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뭐 역사적인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월 달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제 9월 달이 힘들다라는 게 9월에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찾아봤는데 지난 18년 동안 9월 1주차, 2주차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다고 한 이유는 9월 3주차와 4주차 들어가면서 지수가
월봉 기준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라고 또 찾아봤더니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는 금리 인하 발표 시기가 하필이면 또 2주차 끝자락에 좀 그러네요. 달려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에 따른 또 차익, 경계감 물량이 또 시장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갖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은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도 장 출발 이후에 시가총액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예. 조금은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쉬움을 좀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 이들에게 수급이 안 돌아가도 지금 미국은 엔비디아에서 수급이 빠졌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브로드콤으로 가거나 예. 아마존으로 예. 가거나 아니면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어떤 소비 유통 쪽에 이제 수급의 이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동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빈 공간을 누군가가 메꿔줘야 하는데 메꿔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상 장 중후반부 되면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은 게 우리나라 시장의 현재 어떤 최근 2주일 동안의 패턴임을 좀 인식을 해보면 일단 경계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마 장전에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을 뉴스가 반도체에 대한 뉴스와 예. 제약바이오에 대한 뉴스인데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30분쯤 예, 돼가는 예.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반도체 빠지고요. 어. 제약바이오도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수를 그럼 받치는 쪽이 어디냐? 의외로 또 은행주, 증권주 이쪽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지수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내 포트는 왜 이래? 이렇게 또 생각하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계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도 나오는데 이제 블룸버그 보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그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미국 같은 경우,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산 그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수입할 때 연간 단위로 네.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 이게 사실은 원래 그 바이든 때는 무기한 허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간 단위로 포괄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거는 일단 무기한 허가였다가 예. 지난주에는 건바이 건으로 허가를 건바이 받아라. 이제는 연간 단위로 이제 허가를 받아라. 근데 예. 이게 또 처음에 약하게 맞다가 세게 맞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저게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그렇죠. 우리 삼성이나 그래서 SK하이닉스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필요하다고 넘길 때 그냥 넘기지 말고 본인들의 허락을 받아라. 미국의 허락을 네, 받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부품을 뭐 수량까지 명시해서 그렇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전략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죠. 남들보다 빠르게, 예. 남들보다 불량률이 적게 만들어야 되는 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네. 일단 빠르게는 고사하고 예.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율이. 제때 장비가 도착하지 못하면 지금 반도체는 수율 싸움인데 그 네. 수율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당연히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느냐? 소비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받게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든. 그러다가 이걸 감내하지 못할 땐 제품의 전가가 되면서 소비자까지 피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 내용이 왔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쪽에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부분들이 아닐까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방송에서 요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율이 조금 떨어져도 거기서 거기라고 좀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2주 전에 처음에 건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었을 때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7만 전자 이탈을 했는데 어느새 다시 이제 7만 전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뉴스는 이제는 조금은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라 너무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의 그 빈 공간을 잘 채울 수 있는 브로드컴의 등장이 나왔기에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조금은 없다. 다른 섹터들보다. 하지만 이제 속도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전체를 이끌었는데 엔비디아가 주춤하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IT 전체가 간다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조금은 국한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난 김에 지금 네. 뭐 미국 쪽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려고 네.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조정이 오다 보니까 이제 한 61선 왔는데 네. 이 정도 왔으면은 뭐 184불에서 지금 168불까지 왔으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는 또 한번 사고 싶어지는 그런 레벨은 맞긴 맞습니다만 네. 굳이 여기서 엔비디아 살래 지금 날아가고 있는 브로드컴 살래 하면은 어느 쪽이 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싸 보이는 삼성전자나 담아두고 갈까? 예, 삼성전자는 좀 논외로 두고요. 더 논외로 두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일단은 브로드컴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브로드컴. 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더 빠진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제 브로드컴에 제가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들이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분기에도 사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여줬던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혹은 그 전전분기 대비 전분기 이 성장 속도에 대한 정체가 다소 좀 완화됐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반대로 브로드컴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브로드컴이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이미 엔비디아의 향후 경쟁사는 AMD도 퀄컴도 아니고 브로드컴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걸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실적으로 보여줬던 상황이고 그 이유도 그럴 것이 사실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지만 엔비디아는 결국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예. 그 안에 칩을 가득 쌓아서 예. 막대한 양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 안에 학습시키고 예.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추론을 해서 답을 해주는 능력들을 이제 만들어 준 게 지금 엔비디아인데 브로드컴은 지금 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칩들의 사양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자율주행만을, 누구는 로봇만을, 아하. 누구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분류하기만을 예. 이렇게 원하는 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왜 엔비디아 칩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는 발열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발열? 네. 그런데 지금 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그들이 커스터마이징 해달라고 하는 요청대로 슬림하게 만들어야지만 발열에도 문제없이 효율성을 높여서 해당 제품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브로드컴의 기술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엔비디아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중동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엔비디아라서 수요가 꺾인다 이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브로드컴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은 더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이제 간밤에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엔비디아 관련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하나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안 좋아도 중립이었고 대체적으로 다 상승이었는데 간밤에 정말 오랜만에 예. 7개월 만에 이렇게 하향 리포트를 나온 걸 봐서 엔비디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기간 조정이 조금 이제 올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젠슨항이 젠슨항 CEO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로즈가든 그 만찬에도 안 갔더만. 근데 그 자꾸 왜 안 가? 예전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예전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외? 네. 그러니까 원래 예. 이런 공식 일정상 거의 스케줄이 없었던 CEO 중에 하나였고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가 최근 들어 엔비디아에 관심이 갔던 거지. 4년 전, 5년 전 혹은 그 전에 엔비디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잘 몰랐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제 젠슨항 CEO의 행보를 보면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언론 접촉들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리에 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업을 위해 최대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고의 글로벌 스트롱맨인 자기네 대통령한테 자꾸 눈도장을 찍어야지 왜 자꾸 피하지? 네. 그래요. 그 삼성전자 얘기 중에서 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업체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예. 알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의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좀 보면
성장성 있는 쪽에서 처음부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좀 해왔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젤스라고 하는 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규모도 좀 작았고 그리고 방향성도 좀 달랐었던 거죠. 네. 많이들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떤 인수 카드로 이 젤스 헬스케어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상황이었고 이제 다시금 이제 만약 또 M&A를 하게 된다면 온디바이스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테크주들 뭐 여러 개를 좀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젤스 때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의 전략을 살피기도 저는 어렵다고 좀 보여졌어요. 오히려 M&A 한 다음에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보다는 당연히 하드웨어 관련 기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추려지게 되면 저는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M&A를 하다가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아무런 소식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보다는 기회 비용을 좀 살려서 지금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CXL 관련 기술 기업들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신다면 저는 네오셈 아니면 TLB와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 CXL은 또 뭐야? HBM도 이제 머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CXL까지 공부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왕복 4차선에서 이제 왕복 8차선으로 이제 넓히게 되면 아무래도 넘어가는 어떤 데이터 양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좁은 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넓은 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발열에도 효과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보완을 한 게 바로 이제 CXL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HBM 다음 기술이라고 좀 보시기보다는 HBM과 같이 결합을 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기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지금 CXL 테스트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든 기업이 몇 개 없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오셈이 바로 이 CXL 관련 테스트 기업 중에 하나이기에 오늘 다른 반도체 쪽보다는 이쪽의 시세가 굉장히 강함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주가 조금 힘을 보이는데 네.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조정도 받을 만큼 받은 상황에서 지금 뭐가 또 재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증권주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예. 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와 폭에 대한 고민이지 인하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유동성 자금은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신정부가 뭐 물론 아직까지는 말뿐이긴 하지만 뭐 코스피 3,500, 4,000, 5,000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또 상황이었고 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도 아마 이건 저희 내피셜이겠지만 10억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상 그러면 이제 조금 완화된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증권과 은행 쪽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금리 인하 시그널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증권주가 가장 좋고 순위를 매겨보자면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이제 보험순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나눠보자면 자사주 매입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신영증권이라든지 북옥증권을 좀 제외하고는 저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유한타증권 순으로 보시는 게 현재 매매하시기에는 가장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 나는 이것도 좀 싫다 그러면 이럴 때 ETF 하라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 코덱스 증권 종목 코드 번호가 102970입니다. 오히려 이제 증권주 이 많은 종목군 중에 내가 하나 샀는데 이것만 안 가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제 코덱스 증권 ETF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조선 원전 방산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노출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고평가 논란보다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주들은 지금 조선주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저는 지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봐야 될 쪽은 피팅 밸브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팅 밸브. 네. 대표적으로 성광밴드가 있고 태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피팅 밸브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워낙 많은 기업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에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문이 닫고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없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지금 다 가져오게 돼버린 상황에 조선업과 플랜트업은 여전히 지금 수주가 높고 여기에 한 가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우리가 또 주택 공급 이야기, 정부 정책 이야기가 좀 많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이 피팅 밸브류는 조선에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건설업에 대한 그러니까 플랜트 산업에 대한 성과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만약 여러분들이 조선 쪽을 보신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피팅 밸브 쪽이 오늘도 시세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저는 피팅 밸브를 마지막 순환매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딱 그동안에 이게 주도해왔던 조방원 쪽은 여전히 혼조라고 보여지는 와중에 우리 또 화요일을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신 김태승 본부장께서 좀 손맛 좀 느끼게 해주세요. 혹시 단타할 네. 만한. 이거 카카오 그룹주들도 보니까 네.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지진 않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네. 뭐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그냥 좀 하루 이틀 들고 있다 보면 뭐 한번 다음은 얼마라도 그쵸. 네,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매매할 것들을 좀 찾고 계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신고가 구간 밑에서 좀 흘러가고 있는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테오젠 대비해서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요? 그래서 어떤 거? 보로노이. 보로노이. 네. 그러니까 지금 폐암학회를 앞두고 결국에는 지금 보로노이처럼 AI 플러스 신약 개발 쪽에 대한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보로노이를 현재 시점에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 밑에서 더 밀리지는 않지만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중에 보로노이가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어떤 일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흐름이 오늘 점심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가 로봇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저 로봇 쪽에서 보면 조금은 변화구이지만 고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고영. 반도체 관련한 어떤 소부장주에 포함이 되면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용 수술 로봇을 공급을 해요. 근데 이제 국내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급을 하는데 7월부터 미국에 실제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토대로 본다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로봇주의 관심들이 확장이 되었을 때 저는 수술용 의료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한번 시세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점도 지금 중기 장기 이평선 그 밑에서 이것을 이제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앞선 패널분께서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고 가셨더라고요. 김영익 교수님께서 네,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 자동차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가 낮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게 움직이는 쪽은 하이브리드 부품 대표적인 코리아 FT 하나만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현재 위치라면 현대 위아와 현대 모비스만큼도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동안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 지금 네.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들. 예.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안으로 이제 데스켓 바운스가 나와야 예.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서 저도 2차 전지주들을 아침부터 계속 보고 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쪽은 트레이딩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명분이 없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일단은 기다려야 들고 돼요.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하셨다가 이제 물리신 분들이라면 네. 저는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기다렸다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것도 아니라 재작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 지금 털어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해도 자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 아니면 평단도 많이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지금보다는 좀 의미 있는 위치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사실 한 달에서 2달 전만 하더라도 저도 그렇지만 ESS 에너지가 이들을 조금 이끌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최대 리튬 광물을 채굴하는 기업의 그 중단 소식,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단을 조절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건 역시나 한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상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동안 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쪽도 좋았고 왜 그 네. APR 엄청 네. 이슈였잖아요.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저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APR? 않을까 싶어요. 화장품. APR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신규 매수라기보단 예.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가셨던 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보셔야 되는 자리이지, 예. 현재 구간에서 APR이 여전히 좋다고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럴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그것을 좀 이용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고, APR, 뭐 파마리서치, 원테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들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신에 화장품주는 좀 달라요, 저는. 화장품주들은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다음 실적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어닝 시즌까지. 그 기간 동안 화장품주들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면 당분간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방향계를 VT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VT가 최근에 다시 역추세로 지금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 VT가 반등이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 달에서 한 달 전 계속 좋다고 하는 기업들 다수가 기간 혹은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야, 확실히 이 우리 김태성 본부장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그게 해서 뭐 좀 손맛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면은 언급하는 종목들이 분명 보면은 꿈틀거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다,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자꾸 유혹도 생기고 그렇긴 한데 한번 공부하실 만한 그런 차트네요. 이 네. 두 개 종목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네, 네. 드리면 대한전선, 대한전선. 전선. 네, 그러니까 전력 관련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부담스럽다면 예. 전선주들로 시선을 좀 옮겨서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예. 대한전선이 이번에 이제 첫 수주 3조 원 달성했다라는 이제 역대 최고 성과 뉴스가 오늘 아침에 네.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주는 역대 최고인데 왜 주가는 역대 최고가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LS하고 지금 소송전이 계속 길게 좀 이어져 있긴 있어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실적으로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위치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보합권인데 앞서 저희 뭐 짚어봤던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흐름,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다시 상향 조정될 걸로 조금 기대가 모아지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종목 장세네요, 확실히. 예, 종목 상세인데 어쨌거나 요 우상향의 조짐은 유지가 되네요. 시장 참 은근히 강합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